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동네 2023년 봄을 실린 소설 한 편 더 보겠는데요. 정선임 작가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작품입니다. 네, 정선임 작가님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선임 작가 작품 처음 다루는 것 같고 아마 이미 소설집이 나왔기도 했고 이번에 젊은 작가상 수상하면서 요카타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만나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작품들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었고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작품 제목은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설의 말미에 소개되어 있기도 한데 파스칼 키냐르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서 빌려왔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셨고요. 그런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제목을 꼭 안 써도 됐을 텐데 사실 그 어떤 작품의 이미지와 더불어 빌려오고 싶었던 게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지난 회차의 제목 얘기에 이어서 들더라고요. 정원과 관련된 제목은 사실 무궁무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안 읽어봐서 저도 다 읽진 않았거든요. 네, 좀 결이 아무래도 키냐르니까 다르죠. 네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신지 아니면 이 제목밖에는 맞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셨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한국적인 현실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어느 날 송이라는 나에게 정아라는 오래전 같이 살았던 친구가 굉장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플랜터 베드라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자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바퀴가 달려있는 원목 상자. 네, 그거를 송에게 옥상 좀 쓸 수 있을까 해서 그날부터 옥상에서 송과 정아가 작은 화단을 가꾸게 됩니다.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송은 민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지금은 정아 살지 않죠? 네. 정아 살지 않고 오래된 빌라의 4층에서 민재와 둘이 살고 있는데 정아가 생뚱맞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돈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자주 시간을 정아, 민재, 송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빌라의 옥상은 4층에 사는 민재와 송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환경이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이 빨래를 가끔 널러 오는 정도이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뭐 이거저거 하세요라고 마치 되게 흔쾌히 쓰라는 듯이 얘기를 했고 민재는 캠핑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텐트를 치고 코펠과 캠핑 의자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굉장히 낙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이제 남편인 거죠. 네. 그러던 이제 옥상에 정아가 점점 많은 식물들을 심자 사람들의 관심이 그 빌라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은 건물 주인 사람도 화분을 하나 가져와서 물 줄 때 내 것도 좀 줘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지주인 것처럼 점점 참견을 많이 하더니 빌라의 사람들도 점점 무언가를 같이 키워가면서 어느 날 옥상에서 파티까지 하게 되는 그들만의 정원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먹을 걸 나눠 먹으면서 이제 파티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날을 절정으로 이 옥상이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쇠락해가는 정원이 되면서 관계의 분열도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아와 나는 예전에 같이 살 때 민재는 교환일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소설을 같이 창작하는 공동문서로 그런 사이였고 어떻게 보면은 우정 이상의 긴밀한 마음을 교류했던
했던 사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이였던 둘이고 정아의 머리 염색은 내가 다 도맡아 해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아라는 존재가 되게 이것도 약간 무슨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정 같은 면모가 있는 사람인 거죠. 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 끼어들었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가는. 근데 민재도 그거를 또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민재는 자기만의 캠핑카를 사는 거에 대한 캠핑 생활을 즐기는 거에 대한 로망에 더 훨씬 많이 꽂혀 있는데 정아가 합류한 게 그거에 뭐 분위기를 북돋아서 줘서인지 되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송만이 어떻게 보면은 휘둘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 상황에 대한 관찰자이자 개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자신이 어떤 이 상황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끼어들고 결국에 이들은 왜 한국적인 얘기를 했냐면 집주인이 나중에는 옥상에 월세를 더 내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한국의 현실적이라는 맞아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송과 민재는 집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또 민재는 너무 행복하게 동네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주인은 있지만 사용되지 않았던 캠핑카를 빌리기로 하면서 그 캠핑카에서 당분간 살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게 되게 내가 송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물들에게 이 인물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 내가 있는 건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이라는 인물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라 마치 인생이 공동으로 쓰는 소설,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그것들처럼 나는 이 문장을 많이 썼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막 몇만 자를 지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걸 모조리 지워버린다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 나의 삶 자체가 이 정아와 송이 주고받는 어떤 공동 창작의 소설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비유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 공동 옥상에서 화분과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이 옥상의 풍경을 좀 그려보게 되는 네. 그런 좀 배경이 한정적인데 그 안에 모여있는 주요 등장인물과 그냥 캐릭터 없이 화분과 먹을 것만 들고 등장했다가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연극적이기도 하고 되게 축약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는 느낌이고 소설의 마지막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 갖고 왔던 그 큰 상자를 결국에는 이제 버리게 되면서 골목에 네.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거기에서 구근을 발견을 하는 이야기? 네. 그런 마지막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일단 소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플랜터 베드라는 걸 저는 네. 단어를 여기서 처음 저도요. 네, 접했는데 네. 어떤 건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서 약간 머리에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 몸을 반쯤 접고 들어가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길쭉하고 네모난 네, 나무 저는 상자. 그 네. 화단으로 검색해서 찾아본 적은 있어요. 네네네. 그걸 서점 앞에 놔볼까 했던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걸 저도 플랜터 네. 베드라고 부르는 적은 그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들고 나타난 정아라는 네. 사람으로 시작되는 서사인데 저는 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화자인 나인 송희는 정말 두려움이 많고 관계에도 두려움이 많고 갑작스러운 무언가의 등장이나
무언가 함께 하자고 끼어드는 사람을 좀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어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 대학교 이제 졸업할 시점에 정아가 어려운 사정이 나를 도와주게 되었고, 근데 함께 살게 된, 그래서 정아 덕분에 정아의 집에 살게 됐지만, 정아가 요구했던 어떤 관계의 뭐 밀도라든지, 네. 그걸 송이가 되게 받아들이기, 그걸 온전히 껴안기 되게 좀 버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송이가 되게 좀 일방적으로 그 문을 닫고 나와버린 그런 관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등장을 해서 송이에게 그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반추를 시키면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정아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송이에게 뭔가를 되게 던져주고 다시 사라졌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플랜터 베드에 이런저런 식물을 심을 때 네. 약간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풀씨 같은 게 날라와서 심어지는 그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상한 풀씨나 이상한 꽃씨 같은 것이 날라와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좀 피우고 그게 내 삶에 좀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저는 이 송이라는 이 화자인 나에서 좀 제 자신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송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스로 저도 약간 여기에 투영해서 나도 이런 걸 참 못 견디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을 못 견디면 어떤 관계나 아니면 삶이나 어떤 그 안에 좀 깊숙한 곳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걸 좀 계속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이야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아가 왜인지 모르게 되게 불편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아가 송이에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동시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확실히 관계, 되게 불편한 것을 같이 안아야지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네. 저한테는 그 부분이 이 소설에서 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송이와 정아가 다시 헤어지지만 정아가 이제 심어놓고 아마 갔을 구근을 네. 송이가 다시 챙기는 걸로 예전과는 같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관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제 안에 어떤 것이 건드려졌는지는 몰라도 관계란 이런 것인데 나도 이것을 참 들여다보기 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저는 좀 새삼 저 자신을 좀 돌아봤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라디오 얘기하거나 네. 그런 디테일한 것들도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결국에는 사실 저도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가 여기에 나오는 아마 모든 소리를 기보한 사람의 이야기가 네, 아마 네. 거기 책에 나오는 그렇겠죠? 기본적인 네.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도 둘이나 결국에는 저도 이게 자꾸 소설에 대한 소설로도 읽히는 게 네. 되게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쓸 순 없잖아요. 사실 네. 소설에서. 하지만 뭔가 그 세상의 모든 소리나 세상의 모든 이야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정아가 특히나 죽은 친구의 발소리가 들리는 이야기? 이게 근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네. 어쩌면은 정아에게는 이 사연이 정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정아나 송이나 민재의 과거사가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는 있지만 네. 민재라는 사람도 좀 속을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죠. 네, 진라면 순한만 먹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의 캐릭터.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을 되게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낙담하지 않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너무 심플해서 송이라는 인물도 참 재미있다. 그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그러니까 가족사 정도만 나오잖아요. 네. 양쪽 가족 특히 민재의 가족에게 굉장히 좀 부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압박감, 중압감이 있다라는 것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민재는 좀 천진하게 갭 투자라던가 뭐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그럼요. 요즘의 평범한 네. 뭐 30대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오히려 캐릭터의 사연이나 서사가 많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네. 이 소설의 보편적인 부분들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입을 많이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특히나 막 건물주와의 이야기라던가 네. 그리고 정아는 계속 염색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되게 심각한 얘기 하다가도 나 근데 20분 지나가지고 이제 머리 그러니까. 감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건물주가 이상한 얘기 할 때도 근데 나 이제 머리 감아도 될까? 라는 얘기를 하는 조금 그 힘을 빼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유머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녹음 전에 얘기한 출입금지라는 네. 이제 이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함이라는 네, 좀 말 무시무시한 것 말 같아요.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주는 요소들이 되게 좀 아기자기하다고 하면 표현이 좀 덜 적합한데 네. 그런 좀 세부적인 것들이 잘 녹아 있어서 네. 이 제목과 똑같은 동명의 다른 작품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어떤 나만의 정원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제목과 잘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기존에 정선희 작가님 다른 소설 읽었을 때도 되게 짧은 드라마를 읽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게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세세한 묘사도 잘 살아있는데 이 안에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되게 잘 어우러지고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운이 잡히게 들어간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들이 대사나 이런 것도 좀 군더더기 없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고 좀 읽을수록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어떤 그 배경 설정이라던가 네. 공간을 되게 정선임 작가만의 또 어떤 분위기로 자아내게끔 네. 하는 것들이 좀 재미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작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네. 정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되게, 사실은 그런 어떤 정통적인 좀 문법을 밟아가면 네. 되게 고루할 수도 있고 네.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좀 구성이 주는 좀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중간중간에 좀 힘 빼는 듯한 네. 그런 유머나 아니면 소소한 디테일들이 정통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단점 같은 것을 되게 보완해 준다는 그걸 되게 뛰어넘어서 정선임 작가만의 좀 작품 색깔을 좀 만들어낸다는 좀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네. 저는 이 네. 공유라는 네.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 공유요? 공유 네. 되게 가벼운 단어잖아요. 너와 네. 내가 그냥 같이 하나를 좀 같이 그냥 네. 영유한다. 네. 이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이에 어떤 걸 좀 가볍게 뭐 저희 사실은 뭐 공유 경제부터 시작해서 네, 요즘에 네, 뭐 네. 공유 오피스 등등 되게 좀 가벼운 이미지로 네. 공유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점점 읽을수록 이 공유라는 단어가 약간 침범? 말이 공유지. 엄청난 그 서로의 삶에 좀 경계가 없는. 네, 들어가는 네. 약간 그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네. 그 민재가 중간에 저희는 가족은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사는.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가볍고 좀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공유라는 단어를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어쩌면 좀 관계의 무게라든지 어떤 삶의 무게를 일부러 조금 그래 보이지 않게 좀 만들어 버린다. 근데 실은 뜯어보면 이 공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좀 새삼 이 단어를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사유, 그러니까 공유의 반대가 만약에 사유라면은 네네. 왜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 되게 많이 네네.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유라는 말이 굉장히
금기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반면 공유는 저도 좀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더 가깝게 갖고 있었는데 네. 어쩌면 공동소유라는 개념이라면은 네. 그거는 서로의 공동 책임과 함께 누구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무거운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소재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설 만약에 진짜 그 진심으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같은 공동 권한을 준다라는 거는 네. 저한테는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를 공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소설가에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 소설이 아닌 것이었을까? 그리고 약간 좀 궁금한 건 정화가 어떤 마음에서 그걸 공유했을까? 그냥 읽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내 네. 블로그인데 너만 보게 오픈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심지어 또 송은 그걸 막 또 글을 네. 또 손을 대고 그게 너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라디오 작가로 일할 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내가 쓴 글인데도 결국엔 DJ의 마음대로 바뀌게 되는 문장들에 대한 어떤 폭력성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아와 송은 그 폭력성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것들을 얼마든지 훼손하고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그게 공유라는 거죠. 이것만큼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좀 사유의 개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는 독점? 저는 정화가 이런 식으로 되게 무거운 글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공유 문서로 공유하면 그냥 다 바로 밑에 끝 다 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끝은 읽었음의 끝인 거죠. 네네네. 나 읽었음. 나는 여기서 더 하지 그치. 못해. 이거 네 심지어 글이고 코멘트 달아주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누가 맞아요. 만약에 자기 글 보여주고 의견 달라고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정화가 힘든데.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 저도 그래서 정화는 굉장히 많은 걸 오픈하는 사람인가? 라는 네. 생각도 했어요. 염색 맡기는 것도 사실 아무한테나 못하는데 망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서인 작가님의 글을 제가 또 좋게 읽는 이유는 네. 근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따뜻함이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그 삭막한 배경의 소설이었어도 온기가 있어요. 네, 폭력적인 어떤 서사가, 과거사가 있는 경우에도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도 끝이 어떻게 보면은 황폐하게 끝나고 되게, 네.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처럼 끝나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그 캠핑카에서 살아갈 앞날과 누군가 발견한 구근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뜻함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식물 심는 이야기인가 하고 시작했다가 저는 오히려 좀 읽고 나서 좀 묵직해지는 맞아요. 그 이상한 느낌을 좀 갖게 돼서 이 감정이 뭘까? 그리고 점점 다시 좀 이 캐릭터들을 한 번씩 머릿속에서 해석해보고 재검토해보고 맞아요. 이게 뭘까? 이 관계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하게 해서 오래 잔상에 남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좋은 문장들도 있었어요. 네.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가까이에 살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도 그런 공유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들이어서 이렇게 옥상을 함께 가꾸는 사이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관계에 최선을 다했던 걸까라는 생각과 여기서 또 결혼제도에 대해 직접 막 얘기하진 않지만 가족을 공유하지 않는 결혼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 가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곳곳에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문학동네 2023년 봄호에 실린 정선임 단편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 사회 2023년 봄호에 실린 주희연 작가의 신작 단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임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아와 내가 자주 앉았던 도서관 2층 비상문 앞.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찾는 자리였다. 막내 작가였던 나는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잔심부름을 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한 뒤에도 도서관에 들러 자료를 찾고 다음날 원고를 준비했다. 정아는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도서관으로 찾아와 나와 함께 무언가를 썼다. 그러던 정아가 벌떡 일어나 비상문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출입 금지라는 글자와 함께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런데 정아는 망설이지 않고 그 문을 열었다. 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작게 말했다. 대체 왜 그래? 정아가 싱긋 웃었다. 잘 있어. 나는 정아의 싱거운 장난에 지쳐 있었다. 그런 장난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래서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래, 넌 참 한가하구나. 정아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짓더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고 철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지만 정아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씻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아가 들어와 눕는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우리는 그 일로 다투지 않았고 몇 달 뒤 내가 집을 구해 나갈 때까지도 평소처럼 지냈다. 그런데 왜 그날이 나에게는 정아와의 마지막 같을까?